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젠 끝났구나. 병원, 요양원, 돈, 갈등, 죄책감 다 함께 묻히겠지.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계산했다. 남은 건 유산뿐이겠지. 누군가는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상복을 벗기도 전에 작은 방 안에서 봉인된 유언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족도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병실을 드나들던 그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읽히는 순간 슬픔은 눈물에서 멈추지 않고 분노로, 의심으로, 계산으로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떠난다. 남는 것은 추억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추억만 남지 않는다. 빚이 남기도 하고 미움이 남기도 하고 나누어야 할 재산이 남기도 한다. 피로 묶인 가족들은 그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말한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런 질문도 함께 떠오른다. 나는 얼마나 받아야 공평한가? 나는 얼마나 희생했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덜 했는가? 오늘 이야기는 그런 마음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효도와 책임, 죄책감과 욕심, 사랑과 계산이 얽혀 있는 한 가족의 마지막 선택.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신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 장례식장 안은 이미 여러 번 눈물이 말랐다. 다시 고이는 사람들의 숨소리로 가득했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영정 속 남자는 젊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얼굴로 웃고 있었다. 생전에는 칭찬보다 잔소리가 먼저였고 고맙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사진 속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남은 사람들의 가슴은 더 복잡해졌다. 첫째는 검은 양복을 입은 채 조문객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병원비 결제, 입퇴원 수속, 요양병원 전원, 장례식장 예약까지 대부분의 실무는 그가 맡아 처리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버티지 못하셨을 거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은 자연스럽게 그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장례 내내 그의 표정에는 슬픔과 더불어 묵직한 억울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조문을 마친 지인이 고생 많았다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웃었지만 속으론 꼼꼼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동안 빠져나간 돈, 회사에서 빌려 쓴 적금, 아내와의 다툼.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도 유산 정리되면 어느 정도는 메꿔지겠지. 이 정도 수고면 나도 내 목 주장할 자격은 있겠지. 둘째는 검은 가디건을 걸친 채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하얀 손수건은 이미 몇 번이나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하며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앞에서 위축되는 자신을 느끼며 살아왔다. 남동생들보다 요구받는 것은 적었지만 기대도 적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분가한 뒤에는 연락이 뜸해졌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병원에 한번 다녀오고 난 뒤 그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픈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죄책감이 자신을 잠식할까봐, 아버지가 자신에게 실망한 눈빛을 보일까봐 피했다. 그래서 오늘 영정 앞에서 울고 있으면서도 눈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동시에 마음 구석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생각도 스며들고 있었다. 그래도 딸이라고 어느 정도는 챙겨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완전히 남은 사람 취급은 받지 않겠지. 막내는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가장 많이 부딪힌 자식이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 다른 도시로 나가 살겠다.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현실을 들이밀며 반대했다. 말다툼 끝에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간 적도 있었고 몇 해 동안 명절날에만 얼굴을 비춘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막내는 장례 첫날 가장 먼저 도착해 영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을 향해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차피 난 아버지가 기대하던 아들의 모양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감정은 복잡했지만 머릿속 한켠에서는 형과 누나의 표정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유산 정리 자리에서 어떤 말을 누구부터 꺼낼지 경험상 대충 예상이 갔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장례식장 안의 소리가 잦아들 무렵이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외투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손에는 값싸 보이는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녀는 가족들을 향해 간단히 머리를 숙인 뒤 곧장 영정 앞에 다가가 조용히 절을 올렸다. 절을 하는 동안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슬픔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혹은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쉽게 알 수 없었다. 첫째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둘째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막내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병실에서 보긴 했지. 아버지 옆에 항상 있던 사람.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는 건 조금 다르다. 장례가 마무리되고 상복을 여미고 있던 가족과 변호사는 장례식장 안쪽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작은 방에는 오래된 전기 난로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흐린 겨울 하늘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봉인된 유언장과 재산 목록, 병원과 요양병원 관련 서류, 각종 등기부 등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번 더 정리했다. 첫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팔짱을 꼈다. 그 눈빛에는 확신과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머릿속으로 그는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아파트, 예금, 시골 땅, 보험금. 최소한 이 정도는 있을 테고 세 사람 나누면 이렇게 자신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혹시라도 예상보다 적으면 억울해할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둘째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해 보이려 애썼다. 그녀는 유산을 둘러싼 싸움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주변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리는데 숨이 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면 솔직히 고마울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스스로를 나쁜 자식처럼 느낄까 두려웠다. 막내는 두 형제와 변호사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재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가장 크게 욕심을 부릴 처지는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일정 부분은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 권리를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형이나 누나처럼 앞에서 소리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대신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짧게 말을 던지는 편에 가까웠다. 그때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장례식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불렀다. 첫째의 표정이 즉시 굳었다. 그는 변호사를 향해 불편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는 듯했다. 왜 저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옵니까? 변호사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가볍게 두드렸다. 고인의 유언장에 이분은 입회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병실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가며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막내는 입술을 깨물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상황, 그리 단순하지 않겠구나. 봉인 테이프가 떼어지고 유언장이 펼쳐졌다. 변호사는 법률 문장을 읽는데 익숙한 톤으로 조용히 문장을 나아갔다. 첫 번째 문장은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첫째에게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전부 제외한 상태에서 최소 법정 상속분만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요약하면 이랬다. 장남이니까 더 주지는 않겠다. 첫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지금까지 내가 드린 돈보다 적을 수도 있겠다는 소리잖아. 무시당한 기분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둘째에 대한 문장은 그보다 조금 더 온화해 보였지만 그것 역시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다. 생활 형편을 감안해 예금 일부와 보험금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아버지가 언급한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스스로 상처받기 쉬운 아이. 그러나 늘 자신을 탓하는 아이. 둘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났다. 끝까지 나를 어린애처럼 보는구나. 막내에 대한 부분은 더 짧았다. 상속분 일부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와 가장 많이 부딪혔던 아이. 그만큼 가장 많이 생각나던 아이. 막내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칭찬인지 반성인지 후회의 고백인지 애매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다. 유언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남은 재산의 대부분은 나의 말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남긴다. 주거용 아파트 지분과 현금 자산 상당 부분을 그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그 이름을 조용히 읽어내리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한 번 더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름은 상담실 한쪽에 앉아 있던 여인의 것이었다. 첫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은 지나치게 들어가 있었다. 말년을 함께한 사람? 웃기지 말라고. 그저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 아니었냐고. 몇 년 함께 있었다고? 평생을 함께한 가족보다 앞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는 숨도 쉬지 않고 쏟아냈다. 그동안 자신을 버티게 해준 마지막 방어선,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알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다. 둘째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피어올랐다.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한테도 어느 정도는 남기셨잖아. 막내는 여인과 첫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이 단순한 분노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여인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첫째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자 마치 준비해 온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의 사고로 혼자가 되었고 간병 일을 시작한 것도 생계를 위해서였다. 아버지를 맡게 된 것도 그런 과정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같이 돌보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다른 간병인을 거부하고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말이 통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 역시 아버지에게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그때 느낀 감정은 동정과 고마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계산도 함께였다. 처음 아버지가 유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겉으로는 만류했다. 가족 분쟁이 될 수 있다고, 피를 나눈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그러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현실을 보면 내가 조금 더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내 삶도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 없는데 이번 한 번쯤은 기대고 싶다.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완전히 깨끗하지도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 사람. 그저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며 동시에 자신에게도 조금의 보상이 오길 바라고 있는 사람이었다. 첫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 그는 법률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렸다. 유언이 작성된 시점에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는지, 공증은 제대로 받아졌는지, 내용상으로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그는 변호사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이런 유언 다 인정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는 겁니까?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고인은 유언 당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고 정신 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소견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기본적인 몫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소송으로 가면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말을 듣고 더 복잡해졌다.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억울할 것 같았고 끝까지 싸워 얻는 것이 많지 않다면 그것
또한 허무할 것 같았다. 둘째는 돈보다도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소송으로 몇 년을 끌면 내가 가장 먼저 지칠 텐데. 지금도 일에 치여 사는데 재판까지 끼어들면 버틸 수 있을까? 막내는 세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여인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기대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고, 첫째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어딘가에 이를 갈고 있었다. 둘째는 양쪽 사이에서 눈을 빠르게 움직이며 혼란스러워했다. 한동안 팽팽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변호사가 테이블 위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었다. 서류들 사이에 작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다른 어떤 파일에도 포함되지 않은 누렇게 바랜 봉투였다. 겉면에는 짧은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편지를 열었을 때 읽어라.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쏠렸다. 막내가 손을 내밀어 봉투를 들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의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 실감났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어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몇 줄의 손글씨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린 세 남매가 함께 서 있었다. 허름한 놀이터, 녹슨 그네, 깨진 시멘트 바닥.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건 아이들의 웃음이었다. 어색하지만 분명히 웃고 있는 얼굴들. 둘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날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싸구려 치킨 한 마리를 나눠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른 놀이터. 사진 한 장 찍자던 아버지의 어색한 제안. 그때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특별한 장면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종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사랑을 내 방식대로만 표현해왔다. 너희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아이, 나를 무서워하며 피했던 아이, 끝까지 맞서다가 멀어진 아이, 너희 셋 모두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여기 적힌 상속 내용은 지금 내 판단이지만 마지막 결정은 너희가 다시 해주길 바란다. 내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다. 질문이다. 이 상황에서 여인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편지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더 적혀 있었다. 내가 말년에 함께한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필요로 해준 사람이었다. 동시에 나도 그 사람을 필요로 했다. 너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든 나는 고마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 몫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이 글을 읽은 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달라졌다. 첫째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방향이 약간 비틀렸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이 사람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가? 아니면 아버지가 느꼈던 외로움에 대한 값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가?
둘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현실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 사이에서 갈피를 잡으려 했다. 막내는 이 상황이 기계적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완벽한 화해나 깨끗한 용서는 기대하지 않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긴 침묵 끝에 첫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아까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법적으로 끝까지 싸울 수는 있을 겁니다.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 지금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제가 떠올라서 진이 빠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목 이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남긴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경계는 우리가 함께 정해야겠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나도 솔직해질게. 나 지금 생활 여유 전혀 없고 아이 키우는 것도 빠듯해. 그래서 유산 이야기 듣고 기대한 건 사실이야. 나는 내 몫을 지키고 싶어. 대신 욕심내서 다 가져가고 싶진 않아. 막내는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큰 몫을 요구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질문에는 답하고 싶어. 돈이 우리를 갈라놓는 이유가 되기보다는 적어도 서로 얼굴 보고 말은 섞을 정도만이라도 유지했으면 좋겠어. 여인은 세 사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계산을 했고 그 계산 속에 이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동시에 병실에서 함께 보낸 마지막 몇 달이 결코 가식만으로 채워진 시간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버님의 선택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를 고맙게 여긴 건 알지만 받은 적만큼만 돌려받아도 충분합니다. 저는 내 생활을 조금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이 가족 몫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네 사람과 변호사는 숫자와 문장을 오가며 상속 비율을 조정했다. 완벽히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지만 적어도 앞으로 서로를 볼 면목을 완전히 잃지 않을 정도의 기준은 찾고자 했다. 첫째는 여전히 억울했다. 둘째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았다. 막내는 여전히 어색했다. 여인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미움과 고마움, 욕심과 양보, 후회와 합리화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라고. 며칠 뒤 장례식장이 완전히 정리되고 영정 사진이 집으로 옮겨졌을 때 사진 앞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였다. 누가 언제 놓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위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당신이 남긴 질문, 아직 완벽한 답은 못 찾았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문장은 화려하지도 감동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고백처럼 보였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 겨울 공기가 차갑게 폐를 스쳤다. 첫째는 코트를 여미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최소한 제사 날에만 얼굴 보는 사이는 되지 말자. 둘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내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애들 얼굴도 좀 보러 와. 막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누워있던 병실이 있던 건물 쪽을 한번 돌아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여인은 한참 동안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훔치고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하게도 조용한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완전히 부정당한 것도 아니라는 느낌.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선택과 질문은 이렇게 남은 사람들의 삶에 천천히 스며든다. 이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 그 방에서 나눈 이야기와 숫자, 그리고 읽어내려간 한 줄 한 줄의 편지가 각자의 마음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 흔적이 언젠가 또 다른 선택의 순간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것.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후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계산과 욕심까지도 모두 남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떠올리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언젠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을 때 최소한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관계는 지키고 있는지, 늦기 전에 아직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